2021년 고용패널 조사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입니다. 2006년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4년간 추적조사된 고령화 연구 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과 청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학생 부문의 연구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좌장은 교육 관련 데이터 생산과 분석 등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정책 사업 및 연구 지원을 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이제 고령 인구의 사회 참여와 삶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종단적 매개 효과 검증이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의 임선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토론으로 호서대학교의 송선희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고용패널 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고령 인구의 사회 참여와 삶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종단적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연구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서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금 죄송합니다. 출처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예, 행정안전부에서 게시한 발표 자료가 되겠는데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노령화 지수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2021년 노령화 지수는 138.8로 나타났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인구수를 말하는 지수거든요. 즉 유소년 인구 100명에 저희 지금 고령 인구가 140명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수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케 합니다. 향후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 인구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 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선행 연구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노년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심적 만족감들을 노년기 노인들이 많이 느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친밀감이 높고 접촉 빈도가 높은 비공식적인 활동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많은 부분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으로 인해서 고령 인구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우울은 노년기의 삶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저는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 확인하거나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본 연구를 통해서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자기회계 교차 지연 모형 분석 방법을 또한 사용해서 종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단 연구는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령 인구의 삶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자료입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일단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표본은 2006년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 중 이미 표집된
만 25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차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부터 경년으로 조사가 7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 자료에서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요. 3차 시 모두에 응답한 자료 6,69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제 연구가 고령화 그 인구 대상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 3,391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 나이 평균은 73.86세로 나타났고요. 레인지는 65세에서 98세로 나타났습니다. 성비는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은요, 한 2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변인에 어떻게 측정된 연구 변인을 사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연구는 2014년, 2016년, 2018년 3차에 걸쳐서 모두 응답한 자료를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반복 측정된 동일 문항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는 사회활동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한 빈도에 대하여 응답한 자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종교 모임, 친목 모임, 여가 문화, 스포츠 관련 단체 등등 사회 참여 활동 7가지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총합값을 산출하였습니다. 심리적 우울은 우울증 항목 10가지 문항이 있었는데요. 그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습니다. 1점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였고 4점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였습니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0.833, 그 다음에 2016년에는 0.831, 그 다음에 2018년에는 0.858로 나타났습니다. 3. 만족입니다.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영역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묻는 단일 문항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패널 조사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삶의 질을 묻는 문항들 또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삶에 만족하는가 하는 문항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 그 문항에 대해 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싱이 많이 발생하므로 저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묻는 단일 문항 한 문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가 0에서부터 100 사이의 범주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연구의 변인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가구의 지난해 총소득 등의 변수들은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저는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은 특정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의 값에 의해서 설명되는 자기회귀 값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두 변인 간의 상호 지연 효과 값도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형을 보시면요. 제가 좀 보여드리는 포인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 5차 시, 사회참여 6차 시, 사회참여 7차 시 각각의 시간의 이전 시점에서 이후 시점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자기회귀 값을 산출하고요. 우울과 그 다음에 삶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지연 값은요. 앞에 사회참여 값이 5차년도 사회참여 값이 2년 뒤 시간이 지난 뒤에 우울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마찬가지 원리로 우울값이 2년 후에 삶만족값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회귀값과 그 다음에 교차 지연 값이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매개 효과를 또한 산출할 수 있는데요. 사회 참여 값이 삶만족도에 즉 4년 뒤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사회 참여 값이 4년 후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이 경도 또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런 직접 경로를 하나 포함을 하였고요. 이것이 저의 그 연구 모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참여 5차 시에서 3만족 7차 시로 가는 이 경로를 0으로 고정한 경쟁 모형을 하나 더 설정을 하였거든요. 이 경쟁 모형은 완전 매개 모형이라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지만 사회참여 5차 시가 우울의 6차 시 변인을 통해서 3만족 7차 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두 모형 간의 핏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완전 매개 모형이, 그러니까 경쟁 모형이 완전 매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는 완전 매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참여 5차 시의 값은 사회참여 6차 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참여 5차 시는 사회참여 7차 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울과 산만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이제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 노인이 고령 인구일수록 이후 2년 뒤 사회참여를 더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참여 6차 시에 사회참여를 더 많이 한 고령 인구일수록 7차 시에 사회참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됨을 보여주고요. 우울이 5차 시에 높았던 사람은 6차 시에도 우울이 높고 7차 시에도 우울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산만족이 높았던 사람은 이전 시점에서 높았던 사람은 이후 시점에서도 산만족이 계속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차 지연 모형 결과를 보면요. 사회참여 5차 시가 우울 6차 시에 부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2년 뒤에 우울감을 줄인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울 5차 시에서 산만족 6차 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울감이 5차 시에 높을수록 산만족도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다음 차시에서도 연속되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확인해 볼 거는요. 매개 효과인데요. 여기를 0으로 구정을 했을 때, 즉 사회참여 5차 시에서 산만족 7차 시로 가는 경로를 0으로 고정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즉 완전 매개를 하는가, 사회참여 5차 시가 우울을 매개해서 산만족 7차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고령 인구의 이전 시점 사회참여, 우울감, 산만족감은 이후 시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시점의 사회참여는 이후 시점의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산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초기 사회참여 활동이 이후 시점의 우울을 매개하여서 완전 매개하여서 이후 시점의 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고령 인구의 산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인구는 은퇴 이후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여러 환경 등의 이유로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거나 이러한 소극적인 사회활동 결과적으로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낳게 되는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더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산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령 인구의 소극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 인구의 사회 참여와 산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역할이 확인되면서 고령 인구 사회 활동의 중심 기반을 심리적 우울 감소의 측면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다양한 사회 활동 영역 가운데서 심리적 요인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고령 인구의 산만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 연구의 내용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선화 교수님
좋은 연구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서대학교의 송선희라고 합니다. 임선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7%로 이미 그 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거와 관련된 임 교수님께서도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굉장히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 참여와 부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우울에 대해 관련 종단 연구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정적인 어떤 현상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노년기에 우울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게 기존에는 횡단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것에 비해서 종단 연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연구 결과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횡단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 봐서 이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이 원고를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예측을 했더니 그 비교적 예측했던 것과 유사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은 그 사회 참여하고 우울, 참여하고 삶만족 이 간의 상관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이 연구 대상이 3,391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게 조금 적게 나온 것이 조금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예측해 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사회 참여를 묻는 문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참여와 좀 구분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가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봉사라든가 다른 거하고 묶여서 빈도로 체크한 부분하고 관련되고 또 하나는 삶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문항으로 체크가 된 거. 글쎄 그것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단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 고령 인구의 사회 참여 활동, 우울, 삶 만족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하고 또 이런 그 우울을 매개로 해서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라,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점은 다른 연구에서는 알아낼 수 없는 중요한 발견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좋은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노년기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행 연구 중에서 유사 연구 중에 중년기 때 노년기가 아니라 중년기 때 여가 활동을 잘했던 사람이 노년기에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 노년기가 되어서 갑자기 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밝혀진 것처럼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우리가 앞쪽으로 연장을 좀 시켜보면 중년기 때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히 되었을 때 역시 노년기에도 활발한 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노년기 때 이런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년기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의견 감사드립니다.
요 먼저 토론 의견에 대해서 특히 사회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 점, 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좋은 재원, 중년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발표자이신 임선호 교수님 의견 듣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상관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사회 참여와 우울 간의 관계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1.15 이상이었고, 네, 0.15에서 0.25 정도에서 이 상관 결과값을 분석값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자기회계 교차 지연 모형으로 갔을 때 무리 없게 분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 이 자기회계 교차 지연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연 값이 잘 안 나타나는 걸로 좀 그런 유명한 분석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잘 나타나서 좀 무리 없는 상관값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년 대상으로도 이런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는 이 고령 이 조사 패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45세부터 같이 잡아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사한 후에 제가 일단 페이퍼를 낸 다음에 발견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으로 제가 자르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재분석을 했는데요.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우리 성순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년이 이제 노년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지해 주는 어떤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 제가 질문을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임선화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가 없는 게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우울증 척도가 정적으로 편포하고 삶의 만족도가 부적으로 편포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상관 분석과 자기회계 교차 지연 모형의 한계점은 없을지 아마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선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변인들 간의 기술 통계 값은 제가 원고에서는 제시를 했고요. PPT에서는 좀 시간 관계상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보여드린 점이 아쉽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외도와 첨도 값의 그 기준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아까 우울과 그 삶 만족도 값의 편포를 좀 걱정을 하셨는데요. 우울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즉 편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삶 만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미만으로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통계치 값을 이제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하였고 이것이 그 자기회계 교차 지연 모형 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이상 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제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잠시 장례 정리 후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의 또 마지막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박나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토론자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리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나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바로 서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경제 성장기 청년들은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일련의 표준화된 생애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노동의 형태마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최전선에서 경험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충격이 되어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경제 지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률은 43.5%로 전체 고용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청년 니트 비율은 18.4%로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높게 나타납니다. 첫 일자리에서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청년은 79.4%에 달하며 청년 4명 중 1명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완전 고용 시기에 발달한 복지국가가 근로 가능 인구인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청년 위기는 고스란히 청년의 몫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청년이 노동시장의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소득, 주거, 금융 등 다양한 연쇄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청년의 생애 과정은 탈표준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궤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불안정 수준은 어떻게 다양화되는지가 이제 저의 근본적인 의문이 되었고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는데요. 먼저 초기에는 어떤 청년이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지 또 어떤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이제 관측되면서 거시적 차원의 분석이 더해졌고요. 최근에는 근로빈곤층, 주거, 부채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는 이제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삶의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여 청년 불안정성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불안은 주거 불안으로 확장되고 고용 불안은 사회적 보호의 불안과 이제 직결되는데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번째는 단일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 불안정성의 역동적인 효과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용과 소득, 부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청년 불안정성을 정의하고 이제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3가지 변수를 이제 제가 선택한 이유는 기술 발전,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금융화 등으로 인해 이 3가지 변수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근 대두되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청년 불안정성을 개념적으로 먼저 정의해보고 그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심각해지는 청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이제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 사회를 넘어 불안정 사회가 도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확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화로 꼽아보았습니다. 근대사회 표준 고용관계 하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아왔으나 최근 확장되고 있는 유연화 전략은 표준 고용관계의 성립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와 외주화, 자동화의 도입으로 일터는 균열되고 있고 괜찮은 일자리는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의 진입과 퇴출, 업무의 할당과 직무 이동성, 보상 수준 구조 등이 모두 유연화되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386 세대가 공고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고용이 높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비전형 고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융화입니다.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시장의 성장은 저소득이나 중간소득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대출을 허용하는 일상의 금융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빚을 지고 복지 제도나 확장적인 재정 운영 정책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단위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향, 즉 민간 주도 케인즈주의나 부채 주도 성장을 통해 부채가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이제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이런 부채의 확산이 청년층에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부채 보유 비율은 24.5%이고 이를 가구주에 한정할 경우에는 61.5%로 모든 가구주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 부채는 고학력과 고스펙 혹은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B2가 불거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저는 청년 불안정성을 청년기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와 관련된 안전성이나 안정성의 결여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각 변수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고용 불안정성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과 관련되어 촉발하고 있으며 표준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지위가 파편화됨으로써 고용 지위의 이제 불안정성 정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득 불안정성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면서 저임금 기조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유튜버나 이제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을 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역시도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부채 불안정성은 이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양적 규모나 부채의 접근이 용이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제 청년기 불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년 불안정성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론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분석 자료는 청년 패널의 1차 연도부터 12차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1984년에서 89년생 코호트의 만 23세에서 만 29세 시기를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총 분석 대상은 1334명의 청년입니다. 주요 변수의 조작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의 통합된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으며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는 선행연구에서 차용해서 0점의 상용직 임금글로부터 5점의 이제 순수 비경활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불안정성은 청년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싶어서 기존의 이제 근로소득에 더해 사적 이전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한 총 월 평균 소득을 활용하여 서열화를 하였습니다. 또 기존 선행 연구들이 이제 ILO의 저임금 기준만으로 불안정성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단편적이라고 판단되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기준을 추가하여 4단계로 이제 조작화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불안정성은 학자금, 주거비용,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채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채가 없는 경우 0점, 부채가 있는 경우를 1점으로 두었습니다. 저는 집단 중심 다중 추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요. 이는 연령이나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한계의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유형화를 하려는 제 논문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집단 중심 다중 추세 방법은 이제 집단 중심 추세 분석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둘 이상의 종속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유연성과 명확성을 높여 이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합니다. 추세식은 다음과 같고 이제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제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연구 결과를 이제 레포트하기 앞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청년 불안정성의 이제 궤적 유형을 추정하기 위한 과정은 이제 왼쪽 표에 나와 있으며 모형 적합도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분석 결과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 유형은 총 6가지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안정 진입형입니다. 24세에 상용직 임금 노동에 진입하면서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 정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소득 불안정성은 완만하게 감소하여 26세 이후 안정권에 진입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불안정성이 해소된 집단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여 우리 사회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시면 성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학력과 계층에서 차이가 좀 발생하였는데요. 특히 계층을 보시면 상위 20%에서 21.4%의 비중을 차지해서 중이나 하위 계층보다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유형에 포함될 확률은 고학력일수록 또 상위 계층일수록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유효하지 않음을 예증하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득 불안정형입니다.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이 초기에 안정적인 수준까지 낮아지지만 앞선 유형과 달리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이제 고용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미이며 이제 전체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 저임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득 불안정이 조금 하향하는 추세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임금이 최소 6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역시 살펴보면 성별로 좀 차이를 보였는데요.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하거나 혹은 직종 간 성별 분리로 인해 여성은 저숙련 그리고 저임금의 서비스 직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시면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한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저학력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구조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이탈형입니다. 이들은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활 학생이나 순수 비경활로 진입하는 유형입니다. 노동시장 이탈과 더불어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부채 불안정성은 약간 상승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들은 26세 이후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유추해 보면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이탈한 것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탈했을 경우나 이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것이나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해 이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자발적인 이탈이 아닌 자발적인 이탈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적 압박에 의한 이탈은 개인에게 불만족스러운 선택이자 이제 장기적 경력 단절로 이어져 남은 생애 주기의 불확실성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또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궤적에서 쉽게 관측되는 M자 곡선의 이제 첫 번째 봉우리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10.2%, 14.9%로 대졸보다 높았는데 더 높은 학위를 위해 이제 이탈했거나 비전형 고용의 계약 만료 혹은 스스로 이탈한 경우를 모두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기 안정 진입형과 후기 안정 진입형입니다. 이들은 중장기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으로 이제 교육 연수가 길어진 대졸 이상 청년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후반이 되면 많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제 과거에 비해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청년 불안정의 문제는 23세에서 28세에 집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딜레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 경우에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에서 8% 정도 낮아지는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시면 이제 성별로 남성이 이제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의 경우 어쨌든 불안정이 해소되는 이 두 유형에 속하는 확률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이 두 유형보다는 소득 불안정형이나 혹은 노동시장 이탈형에 더 많이 속하고 있다는 이제 성별로 유형의 차이가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또 학력별로 보시면 이제 두 유형 모두 역시 예상한 바와 같이 대졸 이상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불안정형입니다. 이들은 노동시장 경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10명 중 1명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소득 불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부채 불안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불안정한 고용 지위가 부채 접근의 이제 장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 격차가 포착되었고 또 학력별로는 고졸이 다른 학력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낮은 학력이 만성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 횡단적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포착할 수 없었던 청년 불안정성의 이질성과 동태성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저는 청년 불안정성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중 노동시장이나 제도적 이중 구조화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존 청년 정책들은 고용 지원 위주의 일자리 정책들이 많은데 이것의 이제 실효성을 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청년 불안정성이 23세에서 28세 사이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좀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청년 유형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각 정책 간에는 이제 상보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여성의 M자 곡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는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 부채라는 분배적 측면만 고려하여 우울이나 사회적 문제와 같은 비화폐적인 측면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채 변수 역시 소득 변수와 같이 이제 연속 변수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제 자료의 한계로 이분 변수로 이제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로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코호트와 연령을 다 이제 고려하였기 때문에 자료 구성의 어려움으로 더 긴 시간의 궤적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나리 선생님, 정말 훌륭한 연구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오늘 정말 저는 간만에 좋은 논문을 읽었고요. 오늘 발표도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논문들은 보면 정말 세련되고 그 논리적으로도 완벽한데 읽고 나서 좀 그래서 제가 별로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개념화부터 시작해서 방법론하고 여러 가지가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던 정말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반적인 토론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숨쉬기가 좀 힘드네요. 우선 이 논문의 의의와 성과를 간략하게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뭐 체계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이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년의 불안정성이 갖는 다차원적인 성격들을 잘 개념화해서 그것들을 또 패널 자료의 특성에 맞게 시간적 가변성의 차원까지 추가를 해서 다중 추세 방법론이라는 어떤 좋은 방법론까지 잘 연결되는 그런 좋은 논문이었었고 유형화의 결과도 저는 대체로 잘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서로 토론하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이게 결과를 보면 고용, 소득, 부채 3가지 척도 중에서 사실상 6가지 유형의 결과들이 대체로 고용 척도에 의해서 좌지되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첫 번째 초기 진입형하고 소득 불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척도가 약간의 차이를 발생시키긴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고용이 지배적인 것인가 불안정할 때 아니면 척도 구성에서 좀 뭔가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해서 좀 다른 식의 어떤 불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보았나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척도 구성에서 좀 개선점이 있다면 사실 지금 현재 척도를 보면 세 가지가 척도 구간이 다 달라요. 근데 고용 척도가 사실 베리에이션이 제일 큽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이 통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이제 부채 척도 같은 경우는 있다 없다만으로 돼 있고 없다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다면 저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코멘트를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고용 척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차피 확률적으로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을 세분화하면 이런 베리에이션 늘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용직 비중 같은 경우에도 뭐 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좀 쪼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 구간은 사실 고용 척도의 개수에 비례해서 소득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재정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라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자산이잖아요. 근데 부채라는 것이 저자께서도 개념화를 할 때 주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고용 척도를 녹아낼 때처럼 뭐 주거 소유 여부라든지 전세, 자동차, 저축 같은 것들도 좀 자산 개념으로 전환해서 조금 풍부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표본 선택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성별하고 학력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남성 표본이 지금 표본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균형 패널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중간에 빠지게 되면 그 전체가 다 표본에서 이제 제외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남성들이 노동시장 진출 시기가 늦기 때문에 예컨대 저 후기 안정 진입형이 실제로는 남성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더 차이를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해석상의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여성 대졸자 표본으로 제한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자께서도 한계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불안정성 관련된 척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형화의 이 정말 좋은 점들은 각 유형별을 차이를 낳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이고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제 불안정성 외에 뭐 관계적 불안정성, 사회적 불안정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뭐 그런 영향력들, 대학 서열이나 전공에 의한 이런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논문에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탄탄한 유형화에 대한 어떤 결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면 정말 몇 편의 논문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속에서 이제 저는 이 사실과 주장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청년 패널 안에서 직접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영역들 큰 노력 없이 그런 영역들은 좀 바로 이제 좀 그런 관계 분석이나 인과 분석을 좀 하셔서 좀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논문 정말 잘 제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격려가 되는 정말 좋은 코멘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뭐 척도나 표본 구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하는 좋은 제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박나리 선생님 혹시 더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해주신 이상호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들에서 많이 인사이트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거대로 이제 고용 변수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를 좀 추가해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소득이나 부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부채를 좀 자산으로 이제 보완을 해보면 더 좋은 방안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가 유형화 연구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예정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와서 더 이상 또 이렇게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 특히 학생 논문이어서 이 박나리 선생님 차세대 학자인데 너무나 훌륭한 연구와 발표를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신 이상호 박사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좋은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박나리 선생님과 또 좋은 토론해주신 이상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직업자격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총 6개의 학회와 공동주최로 개최된 2021년 고용패널조사 온라인 학술대회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생산되는 조사자료 및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